최근에 보면 그 야당의 네. 이제 후보들 가운데 홍준표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부터 그랬어요. 아니 근데 좀 노골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저랑 고향이 같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네네. 창녕. 네, 창녕. 그리고 또 옛날에 뭐 모래시계 검사할 때 제가 MBC 그 마감 뉴스 때 아, 출연도 그렇구나. 하시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유머러스 하시면서도 좀 아주 특이한 분이시죠. 특이한 분이죠. 이분이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인가요? 무슨 의미냐? 아, 드디어 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신호라고도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꺼낸 거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 다 하는 일 옳고 다 좋은데 이 가끔씩 보면 말은 옳은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가볍다. 응? 더 진중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맞는 지적이죠. 네. 그럼 그렇게 고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네. 그걸 고쳐버리면은 이재명이 아닐 테고요. 이재명의 장점, 특기?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 현장성, 또 대중의 언어, 대중의 감성,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언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까 정치 지도자라는 말도 싫어하지만,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회피용의 언어, 이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직설적이고 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불편할 수 있죠. 그런 게.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유용했는데 이제는 역할이 또 바뀌기 때문에 계속 또 고수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표현하는 걸로는 이제는 이제 모란 돌인데 정도 좀 많이 맞고 많이 굴러서 닳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월도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이제 호박돌이 됐다. 호박돌? 계곡의 모란 돌이 굴러서 호박돌. 강가에 호박돌로 바뀌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점들은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본질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지적은 일리가 있어요. 그럼 이재명은 직선이다. 맞습니까? 직선이 맞죠. 맞는데 이제는 좀 유연한 곡선을 좀 부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직선만이 옳은 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 도종환 시인, 지금 뭐 문광부 장관도 하시고 지금 이제 의원이시죠. 그 도종환 의원님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부드러운 직선이 되라. 아, 좋네요. 제가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죠. 그러니까 포프죠. 요새는 안 하시잖아요. 요새 안 합니다. 요새는 그 소문이 안 들리더라고요. 부드러운 직선. 저 이거 참 네, 좋은 표현이네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이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도종환 의원님한테 그 부드러운 직선이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직선이 짧게 모여서 곡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선이 짧게. 의미 있는 표현. 의미 있죠. 의미 있는 표현이죠. 기와장 얹듯이. 이해가 됩니다. 지붕. 네? 맞는 말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또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하면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이런 겁니다. 네. 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좀 이제 상당수가 이거 기본소득 이거 안 돼. 예? 이제 반대하시잖아요. 저는 그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뭐 저도 이해해요. 그러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생산보다 인구수가 줄었을 때, 이때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준비는 필요하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딱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요? 보편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 음. 도입을 준비하자. 체감할 수준의 소액으로 하는 거죠. 지금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예산 문제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는 출발 자산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말하면 기본 자산. 기본 자산. 네, 그러니까 네. 기본 자산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고 성공하면 나중에 다시 원금만 갚는. 이제 이렇게 되면 예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는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산과 금융의 중간 형태.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후보님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거 밀고 가시는 건 좋지만 그런 반대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수정된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기본 주택은 사실 장기 공공 임대주택의 약간 다른 형태에 불과해서 그럼 특별한 기본자 붙일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브랜드 때문에 측면이 있고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하고 똑같죠. 뭐. 그렇습니다. 약간의 자격 차이 정도. 근데 기본 소득 문제는 어차피 사회적인 논의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마치 그 산업혁명 직후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그야말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완전 자유주의가 한계에 다다를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복지 시스템인데 그때 복지 시스템 한다는 게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한참 걸렸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사회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 이하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노동으로 살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올 텐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이 저성장 상황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소비 수요 촉진도 필요하고 해서 소액으로 조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할 때 말로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틀린 얘기를 해서 설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오리너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상에 너구리와 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실제 읽기 어렵잖아요. 근데 잘 안 믿죠, 그건. 네. 설명해도 잘 안 믿어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 맞아요. 보여주면은 네. 그래도 믿을까 말까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고. 봤다고 해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동의받는 것도 그게 순식간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선에서 또 재정을 만들어가면서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재원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어떤 정책 목표를 위해서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항 때문에 못한다. 그럴 경우에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죠. 재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세금을 부과하되 재원을 국민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해주면 저항 강도가 확 떨어지죠. 그 대표적인 게 탄소세예요. 탄소세 부과해야 되잖아요. 네, 부과를 안 하면 지금 탄소 제로 사회를 재개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반드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항이 있잖아요. 물가 오르고 화나잖아요. 그래서 견디고 싶거든요.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처럼.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전부 똑같이 도로 그냥 다 나눠주는 게 그게 기본소득이죠. 예를 들면 그런 방법. 토지세. 지금 우리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보유세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리면 저항 때문에 못 올리잖아요. 대신에 다 보유세를 거둔 다음에 그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항이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에 세금을 쭉 내고 내가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그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돌려받는 만큼 네. 돌려받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 이제 이런 뭐 거죠. 그런 측면도 네. 조금 있죠. 조금 있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조세로 재분배를 좀 강화해야 된다. 복지도 늘려야 된다. 조세 부담률도 올려야 된다. 이게 당위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효율적인 수단이 저는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잘 동의 안 하지만. 제가 조금 동의가 됩니다. 그래요? 설명을 들으니까.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또, 또 설득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바꿔 가시겠다. 네, 옛날 같으면 제가 우격다짐을 했을 텐데. 많이 변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게 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됐죠. 네. 현실적이고. 네.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본 주택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내 집 갖는 것, 그 꿈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어떤 임대주택 쪽으로 너무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하긴 해야 되지만 차라리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제 아파트 건축비만 받는 반값 아파트 이제 그 개념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반값 아파트는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이제 기본주택 그러니까 장기 공공임대,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인데 네. 이거를 늘리는 거를 제가 기본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제 중산층도 그러니까 영세서민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네. 중산층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없애거나 줄이는 게 아니고요. 더 용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임대 비중이 너무 작은 게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장화돼 버린 거죠.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어요. 무조건 시장에서 집을 사든지 임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그렇죠. 네. 무조건. 왜냐면 영세서민은 아닌 자격이 없어요. 네. 네. 5%도 안 되니까. 4.7%? 네. 이거를 저는 이제 일단 10% 정도까지만 올리자. 시장 전체를 임대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장 참여자의 5% 정도는 굳이 시장에서 집을 사지 않고 굳이 시장에서 임차하지 않고도 공공 영역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시장이 안정화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잘 하잖아요. 근데 전체 한 20%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만 40% 된데도 대개 한 10%좀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저희도 제 목표는 한 10% 정도. 10%. 네. 그러니까 한 100만 가구 정도 하면 좀 넘기면 10% 정도 도달하거든요. 우리가 2,300만 가구니까 네. 한 150만 가구 정도 추가 네. 하면. 지금 당장은 많아 보이는데 전체 주택 물량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 출신 그렇죠. 대통령 친노동 반기업 이렇게 그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거는 기후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이분법에 익숙해가지고 친노동 그럼 반기업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친노동 친기업이에요.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시고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러고 제가 그 매경에서 조사한 거 있는데요. 중소기업 임원 오시면 대기업 임원 오시면 투표를 했어요. 저번 광역선거 끝난 직후에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압도적으로 1등 했어요. 37표인가 받아서. 다른 데는 뭐 14표 이렇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제가 성남시장을 8년 하면서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러죠. 저는 특혜 뭐 이런 소리 들어도 전혀 신경 안 쓰고 할 일 다 하거든요.
용도 변경해서 기업 유치하고, 또 시유지 싸게 장기 임대해서 기업 유치하고, 그러면 저를 공격하잖아요. 특혜를 줬으니까 뭔가 혜택을 받았겠지, 부정거래 했겠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성남 FC에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발하죠. 예. 제가 해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특혜 줬다고 욕할 줄 알았거든요. 특혜, 혜택을 안 주면 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 혜택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면, 모두가 행복하면 해야 되는 일이지. 근데 의심받을까 봐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과감하게 해요. 그래서 기업인들, 그러니까 임원급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되게 우호적이고요.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중심은 기업이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혁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철저하게 많이 풀고 경쟁을 강화하는 규제는 늘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 규제 완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강자들의 놀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균형감이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또 국민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균형감이 또 운동장이 기울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해결 방법이 딱 있어요. 네. 우리 장관님이 중소기업인들한테 인기 많잖아요. 아니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봤더니, 그래서 내가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맞잖아요. 직접 체험 못하면 간접 체험이라도 하게 하는 거죠. 그 인생 중에요. 여러 고비가 있으셨지만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저는 이게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사실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저는 기로에.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건 별로 두렵지 않은데요. 경제적인 파산이 제일 두려웠으니까요. 어떤 경제적 다른 경우가 좀 다른데, 제가, 예를 들면 지사직을 잃는 거, 이런 거야. 안 하면 되니까. 앞으로 정치를 못 한다.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비용 반환받은 38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남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내고도, 파산이죠, 파산. 평생 신용불량 파산자가 되는 거죠. 일도 못하고. 그게 제일 끔찍하더라고요. 정치인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순간순간의 표정과 상황. 그러니까 냉정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절제하는 모습.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님의 경우에 성남시장 모라토리움, 경기도지사 계곡 정리, 이런 어떤 방점이 찍혀 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 법정을 걸어 들어가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가슴이 탈 텐데, 네? 근데 어떻게 아주 담담하게 걸어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의외로요. 네. 제가 상식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깨우친 게 있는데 사필귀정. 사필귀정. 진짜 그걸 제가 믿거든요. 그걸 믿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양심을 믿었죠, 나름은. 대법원의 양심을. 제가 겪어본 우리나라 사법제도. 최소한의 법적 양심. 근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은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건 이제 가장 그 깊은 밑바닥인데, 그건 이제 각오하는 거죠, 미리. 모든 걸 다 잃을 경우. 뭐, 거기는 이제 마음의 대비는 하고. 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제도를 믿고. 그러다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제일 가슴이 떨린 장면이 언제냐면, 무죄 판결 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너무 황당한 일인데. 네. 제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유튜브로 보고 있었어요. 혼자. 당연히 가슴 떨리죠. 무죄 선고를 했어요, 대법원장이. 그냥, 그래, 뭐, 예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대법관 5명이 유죄라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어요. 7명은 무죄라고 했는데, 5명이 유죄라고 합니다. 그쵸. 그 당시에 네. 한 사람. 5명.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나라 사법제도가 정말 위험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하다. 유죄 이유는 그거예요. 허위 사실을 공표했냐인데, 당신이 대중들이 하기로 기대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걸로 평가된다. 죄형 법정주 위반이죠. 십자가 밟기를 요구한 거예요. 너 표정 보니까 그거야. 그거야. 왜 아니라고 말 안 했어? 그러니까는 거짓말 한 거야. 이 판결을 5명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사법도 정치에 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론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법사위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법사위원장도 이제 했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판사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론에 많이 좌우되시는 그런 경향도 저는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사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깊은 우려 이런 게 생긴 날입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또 우려가 생기셨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판결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의 이재명이 또 계속 길을 걸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극적 전환.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 머리에 내리는 꽂히겠죠. 근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시지만 네. 그때는 정말 애간장이 타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죠, 사실. 최근에 낙선하시잖아요. 네. 처음 떨어지고 오셨죠. 네, 저 처음 떨어졌어요.